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우리는 전기차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재충전할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 더 주목받게 만들기도 하죠. 물론 빠르게 스쳐가겠지만 우리는 전기차이지만 그건 수많은 매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금 들고 다니세요? 요즘에는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부터 식사, 쇼핑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갑 자체를 아예 안 들고 다닌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현금 결제가 되지 않는 매장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켠에서는 현금 역차별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m 밀착 르뽀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이 상아리 많지 매운맛이 당길 때가 있죠. 단맛이 당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맛이 계속 당긴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요. 잠시 후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알아봅니다. 한겨울 한파보다 난방비 폭탄이 더 무섭다는 하소연과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난방비 폭등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한 마을. 총 27개의 단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양식 단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닥 부분이 안 보여야 됩니다, 원래. 네. 수전 곳곳에 빈 바닥이 보이는 많이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줄인 겁니다. 보세요. 전국 광어 양식의 68%를 차지한다는 제주의 광어 양식장. 그런데 어쩐 일인지 광어의 상태 또한 좋지는 많이 않아 작은 보였습니다. 거예요? 잠깐 보여줘.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움직이질 이게 않네요. 살이 네, 별로 그렇네요. 좀 얇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어. 전기요금이라든가 모든 물가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수입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 전기요금이 한 2, 3천만 원 올랐어요. 1년에? 네, 1년에. 폭등한 전기요금 탓에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오른 걸까? 12월이고 예, 한 한 700만 원 됐던 게 22년도에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어서 네, 한 많이 올랐죠. 300여 엄청나네요. 원 이상이 오른 거죠. 한 달 약 300만 원이 오른 상황. 이 전체 생산비의 30%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할 만큼 전력 사용 비중이 큰 양식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업계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물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입판부는 지금 쉬고 있어요. 전기료를 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 한 20년을 해가지고 지금 생활해 왔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전기세는 올라갈 거니까 이거를 감수해가면서 양시장 운영할 사장님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년 4월 만선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요금 인상을 결정한 한전. 그중 농사용 전력은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1년간 44.5%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는 농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표고버섯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져 이 버섯이 나옵니다. 온도가 유지 안 되면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되죠. 아, 이게 그럼 네.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커요? 안 크죠. 자라질 않는군요. 네, 워낙 온도에 민감한 작물이라 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표고버섯. 말씀하시기 저희 입김 나거든요,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원래대로. 안 되죠, 안 되죠. 걱정이네. 버섯이 네. 얼어 죽지 않을 범위에서
온도를 맞춰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른 걸까요? 작년 1월 달에 보면은 사용량이 2만 5천 정도 나왔잖아요.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1년 됐잖아요. 그럼 사용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요금은 1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약 19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전기세까지 오르니까 손익분기점이 없잖아요. 이익이 없으니까. 실제로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 물가를 살펴보면 전기요금 말고도 기름값,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이 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4개 규모의 딸기 농장을 홀로 운영 중이라는 농민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조금 딸기 작황도 괜찮아서 좀 벌까 했는데 기름값하고 이게 너무 올라간 거야. 저도 혼자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순간에 폭등한 에너지 비용 때문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농어민들. 과연 이거 버섯 농사를 져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식생활도 어렵지 않을까? 장기화되면은 소비자들이 단가가 올라가지고 생선 회를 안 먹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료 물가가 1년 전보다 31.7% 올라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탓에 다른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현재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 생선값 어때요? 많이 비싸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세도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고추?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요? 난방비에서 시작된 농어촌 생산비 급증은 시장 물가는 물론이고 식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막 오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000원, 3,000원에 막 7개, 8개 그랬다면은 지금은 뭐 2,000원에 3개 이래 보니까 여기 메인 메뉴에 이렇게 월남쌈이 있어요. 아, 여기 없애버리셨네. 네네. 채소를 많이 사용하는 메뉴는 채소값 폭등으로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게 5%에서 10% 정도 올렸어요. 네. 그러시네.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메뉴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고 합니다. 아, 이 가게는 또 올려? 또 올려 하는데 그게 제일 속상하죠. 최대한 안 올리려고. 그래서 제가 쉬는 날 없이 계속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텨보지만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거에 지금 생산자, 농민이나 소비자 국민 모두에게 지금 불리익이 간다고 보죠. 농업용은 산업용이 한 50% 정도입니다. 저렴한 편이죠. 농가 주체들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지난 30-40년간 계속 그렇게 지켜온 것이죠. 이렇게 절대액으로 일괄 인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농업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상 폭이나 속도 등을 좀 차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곧 우리 식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얼마나 앞으로 버틸지를 모르겠어요. 대출 이자도 계속 높아지고 전기료도 해마다 계속 올라갈 거고 좀 막막합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겠습니다. 인천시가 현금 없는 버스를 다음 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이제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든 현금 없는 매장, 현금 없는 버스. 다 카드가 되거나 계좌이체로 다 되니까. 이제 돈이 있어도 못 쓸 수도 있다는데요. 가속도가 붙은 현금 없는 사회를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며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손님분들 중에 현금 쓰시는 분 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어제다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나는 귀찮아 오히려. 왜? 거슬러 줘야 되잖아. 카드가 편하지. 며칠 끌고면 끝나니까. 저 뭐야 QR코드 찍으니까요 결제, 적립, 할인 한 방에 이루어져. 엄청 편하지. 지금 카드 시대인데.
현금을 선호하던 전통시장도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거의 카드야 90%. 재래시장도 이제 현금 보기 별로 거스름돈 받기가 불편해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트에 가면 그냥 카드 긁는 게 편하지 뭐 잔돈 받고 싶고 그러진 않으니까. 잔돈 이제 처리 안 되시니까 이제 가끔은 그냥 뭐 다른 동에서 할 때 같이 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현금 결제 비율은 9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들고 다니기는 하는지 거리에 있는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5만원짜리 지폐 5천 로또 살 거 놔두고 다니죠. 지갑을 안 갖고 다니죠. 네? 지갑을 안 갖고 다니죠. 불편하진 않으세요? 핸드폰으로.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 모바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지갑 없는 사회로 향하고 있죠. 현금보다 이제 전자지급 수단이 효율성 그리고 뭐 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수단이긴 합니다. 장점으로서는 일단 전자지급 수단은 거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법 거래 이런 것을 추적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도시에서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폐가 유용하게 쓰이는 곳도 있다고요. 특히 고령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현금이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좀 이상하지. 나와서 뭐 돌아다니는 친구들하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 그러면 나올 필요가 없어. 젊은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따라가지를 못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는 어렵기만 한데요.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윤금득 씨. 카드 없이 현금만으로 하루를 보내보기로 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교통권이 나오니까 그걸 그냥 타고 그거 내려서 집에 갈 때는 그때 환승할 때 현금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가 도착합니다.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멈칫하는 그녀. 현금 어디다 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밖에 안 된다고요? 돈이 있어도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뭐 하셔요? 현금은 안 되고 다른 차 타고. 다른 거 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른 차 타봐야지. 이번에도 현금 없는 버스인데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해봅니다. 돈은 어디다 내요? 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좌이체 해주셔야 돼요. 계좌이체? 계좌이체 어떻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계좌이체 어떻게 알려줘야 돼? 계좌번호로 입력이 되면 돼요. 결국 계좌번호가 적힌 요금 납부 안내서를 받고 나서야 겨우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계좌이체를 했던 사례가 서울에서만 연간 2만 5천 건에 달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은행 가서 해야지. 우리 아저씨들은 보내라고 그러는데. 당황했지. 아니 현금 안 받는 버스가 있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거든.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 대전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일부 노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아서 버스 요금을 은행에서 직접 계좌이체해야 하는데 그 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은행 없어져서 그전에는 집 앞에 바로 있었는데 지금 한창 그러니까 가기가 너무 힘들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핸드폰으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게 안 되잖아. 실제로 금융업계는 비대면 이용자 증가를 이유로 영업점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 가능한 ATM도 덩달아 줄고 있는 추세죠. 한참을 찾다가 발견한 은행. 들어가자마자 반기는 건 바로 기계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다시요. 다시. 다시 해야 돼? 주민등록번호를 잘 못 눌렀어요. 확인? 아이고 또 꺼졌네. 어떻게 해요? 창구로 가야 되니까. 이어폰 꽂이는 기기의 전면. 이런 노인네들은 못 해먹어. 결국 창구로 향하는 금득 씨. 은행은 이미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영업점이 줄어드는 탓에 대기가 더욱 길어져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고요. 106번 고객님.
3번 참고로 오십시오. 간단한 계좌이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마침내 은행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요? 하은행이니까 수수료가 500원 포함된대요. 수수료 내고 버스비 내고 그렇게 하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카드가 없으면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까지 더 부담해야 했죠. 이번엔 식당으로 향하는 그녀. 매장에 들어가니까 키오스크가 이렇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데요. 겨우겨우 결제 단계까지 넘어갔지만 현금 결제 버튼이 없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매장을 나서는 그녀. 어려워요. 거의 안 가요.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아예 딴 집 가자 그러고 그냥 딴 집으로 가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나 종업원이 없는 무인 매장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층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디지털 소외가 결국은 계층 격차 내지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평생 학습 체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그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여전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돼 소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화가 나지. 어떤 게요? 왜 국이나 돈 똑같이 사용돼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게야.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세요? 정님 뚝뚝.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 디지털 결제 참 편리한데 네.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다른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대규모 정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예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위험성도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 물론 편리하고요. 이제는 역행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됐지만 명과 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풍문으로 들었어. 함께 하시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한 사무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이거 그냥? 아주 맑고 깨끗한. 그냥 생 얼음이에요. 제가 먹어요. 먹고 또 먹습니다. 추운 날에 보는 것만으로도 이가 시린데. 아프다고 해도 계속 먹더라고요. 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네, 배도 아프고 매일 보는 동료의 증언까지 하루 종일 얼음만 씹어 먹는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얼음을 먹는 거죠? 바삭거리는 그 식감이랄까?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컵으로 한 잔 회사 와서 한 7컵, 8컵 먹는 것 같고 왜 몸에서 자꾸 얼음이 당긴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는 법. 이런 얼음을 자꾸 땡기는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얼음을 먹는 현상과 이 연관이 있다라는 현상과 이 연관이 있다라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그리고 특정 맛이 조금 더 당긴다 그러면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미리 나에게 보내는 것은 아닐까? 자, 오늘의 풍문입니다. 특정 음식이 당기는 건 정말 몸의 이상 신호인 걸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엔 늘 얼음이 있다는 현정 씨. 오늘만 해도 벌써 6컵째인데요. 턱 안 아프신가요? 뼈에서 소리가 나서 가니까 연골이 딱딱한 걸 많이 씹어서 달았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럼에도 오직 얼음뿐이라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일이 많을 때, 일하다 화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듯이 저는 얼음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퇴근길에도 얼음과 현정 씨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아껴 먹을 새도 없이 또 얼음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춥지도 않으신가요? 열이 많아서 그런지 갈 때도 이렇게 먹어야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하의 날씨에도 굴하지 않는 얼음 사랑.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얼음 사랑꾼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얼음과 한 몸이었다는 성희 씨. 속이 얼얼해질 때까지 먹었다는데요. 냉동고에
해서 얼음 꺼내가지고 얼음 그냥 깨물어서 먹고 막 그랬어요. 좀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몸이 기운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밥은 이제 점점 좀 예민해지면 안 먹고 싶어지지만 얼음은 더 찾게 되죠. 저도 이상하긴 했지만 막 속이 시원한 기분? 그게 조금 좋았어요. 저도 좀 걱정됐어요. 왜냐면 좀 장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성희 씨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말았답니다. 건강검진을 이제 했는데 막 빈혈 수치가 엄청 낮다고. 심각한 수준의 빈혈이었음을 알게 된 성희 씨. 한마디로 몸에 철분이 부족한 그런 철결핍성 빈혈이 심했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성희 씨는 그 후 빈혈 치료에 매진했다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몸으로 느껴져요. 그게 얼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거짓말처럼 얼음 생각이 뚝 끊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음을 안 먹고 있어요. 얼음을 이렇게 안 찾게 된 게 저도 정말 신기해요. 빈혈과 얼음, 정말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걸까요? 하루에 200여 개씩 얼음을 씹어먹는 현정 씨의 빈혈 수치도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빈혈 검진 하셨는데 보니까 빈혈이 꽤 있어요. 현정 씨 역시 빈혈이었습니다. 정상에 한참 못 미치는 현정 씨의 수치 알고 있었을까요?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갑자기 일어났었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일어났을 때만? 잠깐, 회사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얼음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빈혈과 얼음, 연관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의 약 88%에서 이 얼음을 씹어먹는 현상이 발견이 됐다. 빈혈이 있으면 사실 이제 뇌로 가는 혈류도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각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얼음을 씹어먹으면 이 찬 기운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죠. 빈혈이 있던 증상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얼음을 씹어먹는 증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빈혈 치료를 받기로 한 현정 씨. 이제 얼음 먹는 증상이 좀 사라질까요? 철분 제제를 복용해서 빈혈을 개선하시면 이 얼음을 씹어먹는 그런 증상들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얼음뿐만이 아닙니다. 유독 특정한 맛이나 음식이 지속적으로 당긴다면 우리 몸을 꼭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데요. 이런 맛들은 각각 장부와 연결이 되는데요. 특정 장부에 뭔가 허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특정한 맛이 당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평소보다 간을 더 세게 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짠맛이 만약에 당긴다면 콩팥의 이상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무기질의 균형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미네랄이 가장 몸에서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뼈이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뼈마디라든지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짠맛이 미네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때 짠맛을 더 드시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특정 맛에 푹 빠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 누굴까요? 예요. 매운맛이요. 요즘 매운맛이 좀 자주 땡겨가지고. 상상만 해도 코에 땀이 맺히는 바로 그 매운맛. 그럼 주문한 음식은 뭘까요? 바로 매운 음식 중에서도 맵기로 유명한 떡볶이입니다. 자, 먹어봅시다. 나 이거 못 먹겠는데.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나오기가 무섭게 폭풍 섭취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에 친구들도 혹하는데요. 엄청 매운가 봐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거 아니죠? 땀 보세요, 땀. 두 배에서부터 땀이 나는데 이렇게. 한 입 먹었을 뿐인데 땀샘 폭발입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왜? 고통스러운 친구들과는 달리 막힘없는 젓가락질에 친구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너가 짱이야. 잘 드세요. 저도 매운데 이게 막 비상식적이다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음식이 기본적으로 빨개야
좀 땡겨요.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이라고 보면 되죠. 매일같이 매콤한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도대체 언제부터였죠? 학교 이제 기말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었고 매운 걸 확 먹어버리면은 이 매운 것 때문에 그 기분 나빴던 일이 다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매운맛이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스트레스에 매운 음식만한 게 없다고들 하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뇌는 통증으로 받아들이고 천연 진통제를 내보내는데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데요. 피 검사를 통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운맛이 당기는 경우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간혹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매운맛이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혈당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 정상으로 보거든요. 당뇨 직전 단계인 높은 수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아직 젊은 나이인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예상을 못했어요. 당 수치가 높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가지고요. 주로 어떤 종류를 찾으시나요? 주로 기름지고 탄수화물 많은 매운맛을. 그렇다면 혈당과 매운맛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매운맛이라고 하면 정말 매운맛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고 이 매운맛을 더 맛있게 내기 위해서 설탕이라든지 액상과당,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맛을 좋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럴 수 있겠어요. 평소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찾던 식습관이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를 일으켰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 단맛이 당기는 것을 본인이 이제 매운맛이 당긴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비만이라든지 이런 대사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매운 음식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매운맛이 지속적으로 당긴다면 한 번쯤 혈당을 의심해보는 것도 수치 좋겠죠.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거든요. 매운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혹시 나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특정 맛이나 음식을 찾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특정 어떤 맛과 음식에 대해서 내가 좀 끌린다 싶으면 이것이 질병의 전 단계일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찾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네네. 혈당 문제일 수 있다고 하니까 충격인데요. 그러게요. 네. 지금 방금 뭐 짠맛 당길 때, 매운맛 당길 때 보셨는데 이 외에도 신맛이 특히 당긴다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또 쓴 음식이 지속적으로 당긴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평소에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단지. 눈이 하얗게 덮인 이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눈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이 집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좀 보세요. 환영합니다. 이 가족의 신박한 환영법. 뭐예요? 어제 눈이 와가지고 네. 저희 둘째가 이렇게 미리 만들었어요. 아, 눈으로요? 혹시 저 혼자고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집을 지은 아빠, 네. 그리고 우리 첫째, 그다음에 오늘 이 눈살 만든 둘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의 솜씨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이들이 사는 집은 어떨까요? 바닥이 온통 순백색이에요. 네, 맞아요. 원래는 여기 다 초록색 잔디밭인데요. 오늘은 또 눈이 와서 이렇게 순백으로 바뀌었어요. 와. 이 가족들이 이렇게 다 나와 계셨나 봐요. 아, 저희 가족들이 또 있는데요. 그 친구들 산책할 시간이에요. 가족들이 또 있어요? 네.
많이 있죠. 네. 많이요? 네, 많이 있어요. 자,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더 있다고 하는데 그때 벌어진 놀라운 풍경. 가족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이고 강아지들인데요. 아이고 다른 듯 같은 모습을 한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우르르 달려 나옵니다. 너무 달려 나오자마자 눈밭으로 향하는데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마당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는 이 집의 또 다른 주인들. 밤새 눈밭으로 변한 마당이 신기한지 제법 신이 나 보이죠? 이 명랑한 친구들 누구죠? 우리 저기 아유 낫네. 아기들이네요. 눈밭에서 뛰어놀기 바쁜 강아지들과 가족들. 자, 송이야. 집을 짓기 전 강아지들을 좁은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몸에 미안했다던 부부. 하지만 이제는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요. 가족과 강아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서 다행이라는데요. 강아지가 지금 몇 마리예요? 저희 지금 총 10마리예요. 10마리요? 2마리 키우다가 새끼를 낳고 나서 총 4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 10마리가 같은 가족이에요? 네. 우리 강아지 친구들 마음껏 뛰고 행복하게 하려고 이 집을 지었어요. 네가 너무 부럽다. 부러워. 쪼꼬야, 감사합니다.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 집에 터줏대감인 9살 강아지부터 태어난 지 2달 된 새끼 강아지들까지 한 지붕 아래 포메라니안 4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가족. 이들이 실현한 꿈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집 내부를 살펴보면요. 아늑한 거실이 맞이해주며 한켠에 자리 잡은 벽난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덕분에 올겨울 아주 든든했다죠. 아무래도 집이 크기 때문에 이 보조 난방기구가 꼭 있어야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거실을 지나 마당이 보이는 이 공간은 둘째 아들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룸입니다. 다이닝룸 안쪽엔 주방이 자리해 있는데요. 공간 분리를 통해 주방에서는 요리에, 다이닝룸에선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원래 공간은 아예 그냥 통으로 큰 공간이었는데 벽을 만들어가지고 공간 분리를 또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죠. 이렇듯 거실과 다이닝룸, 주방, 각 공간은 가벽으로 분리돼 있지만 완전히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넓고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처음에는 무조건 넓고 밖이 잘 보이는 그런 공간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살아보니 춥더라.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벽도 만들고 단열재에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단열 그렇게 중요하죠. 됐죠. 네. 거실과 주방, 다목적 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1층을 뒤로 하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강렬한 색깔의 벽지. 방의 주인들이 좋아하는 색상을 직접 골라서 이렇게 개성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는데요. 복도를 지나 2층 거실로 들어서자 보이는 건 바로 체력 단련실. 최고의 전망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가족 모두가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뷰가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더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벽 보고 하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렇네. 2층에 위치한 또 다른 의외의 공간은 바로 드레스룸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드레스룸에 설치해서 빨래 후 효율적으로 옷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저희가 남편 설계할 때 배수 공간을 1층에도 해보고 2층에도 해보고 언제 어떤 공간을 변경시켜도 그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집을 지을 때. 공간 활용도를 높인 남편의 지혜가 돋보이죠. 경원이 첫째가 좋아하는 색깔들로 다 그래서 알록달록하죠.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방이 될 수도 있고 놀이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호에 맞춘 벽지의 색깔, 집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렇다면 부부의 방은 어떨까요? 채광을 신경 쓴 창문과 밖으로 이어지는 테라스가 보입니다. 탁 트인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이렇게 집안 어디서든 밖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자랑이랍니다. 여기서 질문. 이 집의 창이 몇 개예요? 아, 저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이 집의 창이 몇 개예요? 아, 저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2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2개? 많네요. 이 집에는 무려 22개의 창이 있어서 어디서든 최고의 뷰를 볼 수 있었던 거군요. 반면에 창이 많은 만큼 난방엔 불리할 이 창을 텐데요. 크게 하는 만큼 아무래도 단열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옷을 겹겹이 입듯이 2중, 3중, 4중, 5중, 6중까지 이렇게 겹겹이 만들어서 지금 약 한 40cm가 좀 넘을 것 같네요. 이 정도? 네네네, 한 그 정도 네. 벽만. 이렇게 두꺼워요? 네네. 집의 진심인 부부, 이들이 집을 직접 지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 엄청 고생했던 게 이전에 살던 빌라에서는 채광이 전혀 거의 없어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함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와이프랑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마에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한 몇 번 맞고 나서는 진짜 내가 꼭 집을 짓고 만다. 언젠가는 내가 꼭 집을 짓고 만다. 언젠간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다짐을 정말 많이 했죠. 남편은 직접 설계도를 그리며 내 손 내 집의 꿈을 키웠고 대출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해 6년간 착실히 저축하며 대출금을 메꾸어 갔다는 부부. 남편은 휴직까지 하며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고 약 1년간의 작업 끝에 완공할 수 있었다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들도 집 짓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큰 힘이 됐다죠.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경험을 할 줄 상상도 못 해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좀 엄청난 걸 해낸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아빠가 막 페인트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아빠 나도 한번 해볼래 해갖고 이제 페인트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재밌는데 점점 팔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다 벽을 칠했어요. 저 방 얘기할 때마다 이 방은 내가 지은 거야 이렇게. 뿌듯하죠. 네.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어서인지 더욱 의미가 깊어 보이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둘째 피아노 연주로 시작된 저녁 시간. 여보, 고기 좀 주세요. 집게로 이걸로. 모처럼 마당에선 바베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둘째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의 배경 삼아 고기를 굽는 가족의 모습. 마치 야외 연주회가 한창인 캠핑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키면 하는 거죠. 뭐 계절 상관없이 먹고 싶으면 하고 애들 해주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 거죠 뭐. 집이 주는 행복을 온전히 만끽합니다.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두 아이들.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족 간의 사이가 조금 소원해질 법도 한데요. 왜인지 날이 갈수록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가족들. 맛있어. 서툴지만 함께 집을 지으며 돈독해진 덕분일까요? 제가 이 집을 지어서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즐거운 것 같아요. 이런 캠핑도 함께 하고 음악 활동도 함께 하고. 온 가족이 강아지들과 함께 행복을 일궈나가는 이야기. 다음 주 금요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의 김주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첫 번째 뉴스는 3월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안전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연금제도 알아보는 분들 많죠. 이번 뉴스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오는 3월부터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장기주택 담보대출로 만 55세가 넘는 집주인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죠. 과거와는 달리 내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 본인의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주택연금은 한 번 가입하면 끊길 걱정 없이 평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연금 제도죠. 그런데 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부터 신규 가입자들의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전 가입자들보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준다고 합니다. 만 60세이자 시세가 9억 원인 주택의 소유주가 지금 가입한다면 월 19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3월부터는 8만 원 정도가 줄어서 약 184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월 이후 신규 가입자들은 월 지급액이 최대 6.2%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주택연금을 희망하는 분들은 2월 안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건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주택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 그리고 기대 수명을 반영해 매년 지급액을 재산정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와 큰 폭으로 떨어진 집값 때문에 주택연금의 지급액도 줄어들게 된 거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고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을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면 부동산 매매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급할 연금의 액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했는데요.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지난해에는 가입 건수가 무려 14,000건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내 집 시세에 맞춰서 산정된 금액을 매달 받는 거니까요. 만약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여러분이 반기실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중 하나인 집값이 공시가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하지만 집이 있다고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연금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 주택연금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노후 준비가 부족한데 가지고 있는 건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노후연금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물릴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연금 가입하셔서 다 연금으로 받아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70세를 전후로 해서 한 4, 5억 정도의 시세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집들을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택연금이 좀 불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택연금은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초기 납입했던 보증료가 있거든요. 그 보증료를 토해내셔야 되는 것이고, 뭐 3월달에 바뀐다고 해가지고 당장 가입하시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한 70세를 전후로 해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펫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펫과 패밀리가 합쳐진 신조어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랑 같이 저희 스낵뉴스 시청하는 분들 많죠? 저도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희 강아지 우주가 생각나네요. 이른바 600만 반려가구의 시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갈 길이 먼 듯해요. 한 통계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 1000여 명 중 22% 이상이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양육을 아예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이유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우선 동물들이 짖는다든지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동 문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많은 비용 역시 그 이유 중에 하나였죠. 게다가 성장한 후 외모가 달라졌다는 아주 황당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가구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일부 반려인들의 인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약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물 학대 및 유기 등의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동물 학대의 잔혹함 역시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도록 반려동물을 일부러 먼 지역에 유기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너무나도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락사율도 높고 유기 동물 수도 높은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구조를 보면 먼저 번식장은 최대한의 효율로 반려동물을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태어난 반려동물이 펫샵을 통해서 신속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견 면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반려견 입양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했다가 또 쉽게 버리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4월부터 적용될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산책시를 제외하고는 2m 미만의 목줄에 묶어서 사육하는 걸 금지하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동물을 장기간 사육하는 일 역시 금지 조항에 추가될 예정이죠. 이외에도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시설과 미용업체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요. 또 설치 장소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자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구보다 하루를 꽉 채워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중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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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본인이 이중생활 하시는 분 맞으세요? 네. 5년차 직장인 김생수 씨입니다. 발달 장애를 가졌지만 생수 씨의 무기는 단연 성실함. 방진복을 세척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이중 생활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얘기 어렵고 이따 퇴근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퇴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근무는 다 끝났고요. 이제 퇴근을 해서 이제 이중생활, 이제 핸드볼 훈련하러. 이곳은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핸드볼 체육관인데요. 힘들 때 어떻게 소리 질러! 기합 크게 할 수 있어? 오케이, 보겠어. 시작! 실내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생수 씨 역시 이 팀의 주요 선수이자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요. 핸드볼을 접목시켜서 놀이체육처럼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회사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좀 땀 좀 흘려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2년 전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성과 자립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들. 발달장애인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들도 사실은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사실 집중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상도, 전라도 지역, 특히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지역을 다녀보면서 특히 그쪽 지역이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수도권만이 아닌 여러 지역에 사실은 좀 안배를 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팀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점프슛도 거뜬할 만큼 성장했는데요. 뭐 할 때 제일 재밌어요? 핸드폰 할 때 뭐 하면? 슈팅이에요. 슈팅. 슈팅하고 수비할 때도 재밌어요? 공격까지요. 이종원에게 핸드볼이란 나에 위하여 모든 것. 왜요? 재밌으니까요. 장애인 스포츠 대회가 정말 전국적으로 지역별로도 리그를 하면서 개최되는 전국 행사로 저희가 만들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인 스페셜 올림픽에 저희가 이제 대표로 조만간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 위에서만큼은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시간. 회사 생활 열심히 잘하고 플레이 좀 많이 해야겠어. 코치님 또 만나자. 나에게는 취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고 그 벽을 넘는 목표. 언제까지 핸드볼 할 거예요? 제 노력이랑 힘이 닿을 때까지요.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오래된 관습과 새로운 기준 사이에서
새로움을 선택하는 당신을 위해 오늘 만나는 플래그십 세단의 미래 The New 7.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비와 눈이 오고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을 속속히 적시고 있는 눈과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네. 다가오는 주말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